사실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중국이 리오프닝도 세계 경제 구원 못한다. 결국은 중국 경제는 어떤 경제예요? 부채의 경제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국이 한국처럼 외환이 개방이 됐으면 외환 위기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 경제인데요. 작년 말에 3%라는 충격적인 경제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작년 목표는 5.5%였는데요. 결과는 3%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2023년은 과연 얼마일까? 지금 글로벌 IB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5에서 높게는 5.8까지 보는 글로벌 기관들이 있고요. 중국 국내 연구 싱크탱크 기관들도 지금 좋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올해 중국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많이 과장됐다. 그래서 사실 소비 외에는 딱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제 성장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중국 경제의 2023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제 손에는 지금 여러 개의 기사가 와 있는데요. 우선 해외 IB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입니다. 여기 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사인데요. 몇 개 글로벌 IB들이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일단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국 경제 성장률을 4.1에서 지금 5%로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5.5 지금 높게 보고 있고요. JP 모건도 지금 전반적으로 5.6%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티 제너럴은 지금 5.8%로 기존의 5.3에서 왕창 지금 높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IMF는 5.2%, 그래서 전반적으로 5% 이상, 많게는 5.8로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근거는 올해 코로나 끝냈죠. 중국 정부도.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는데요.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주요 가장 큰 논리 근거고요. 플러스 작년에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기저효과가 있다. 라는 게 전반적으로 해외 IB들이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지도 중국 국내 싱크탱크죠. 사회과학원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6%대로 지금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양회가 3월 5일에 시작이 됩니다. 매년 3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해서 올해 1년 경제를 어떻게 갖고 가겠다라는 거를 전국인민대표대회 매년 3월 첫째 주에 열리는데요. 거기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작년에는 5.5%였는데 올해는 6%로 설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중국 관영 언론에서 시사점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중국이 리오프닝도 세계 경제 구원 못한다. 결국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지금 견인 효과가 1.5% 정도 부양에 그칠 듯한 이런 월스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요한 이 근거를 보면은 여기에서 제시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이라는 그리고 지방 정부의 매칭펀드 4조 위안 총 사실 8조 위안 넘는 대대적인 재정 부여가 투자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은 정부 주도로 주로 재정 확대와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사실은 주도적인 위기 극복 모델을 제시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르다. 지금 중국 경제의 위기는 사실 중국 정부가 계속 해왔던 이런 정부 주도의 성장 위기 극복 모델은 이제는 더는 먹히기 힘들고 결국 올해 중국 경제는 소비에 근거해야 되는데 소비의 주체는 중국 국민들이다. 근데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별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이 기사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국 팬데믹 기간에 중국 주민들이 쌓은 2조 6천억 달러의 저축이 그중에 70%는 장기 저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사실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주로
주변 여행을 많이 하죠. 홍콩, 마카오, 여기 일본, 도쿄 같은, 그리고 한국 서울 같은. 근데 사실 지금도 항공편이 기존이 2019년 대비 15%밖에 회복이 안 됐고, 그래서 올해 사실은 글로벌 전체 성장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만약에 중국 소비가 제대로 가준다면 전 세계 성장이 1%를 공언할 거다. 중국이 1%면 엄청나. 전 세계 30%를 중국이 공언하거든요. 성장이 30%. 그래서 올해 1%를 괜히 할 거다. 이런 또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앞에서 말한 이런 요인 때문에 중국 주민들이 결국 돈 써줘야 중국도 살고 세계도 사는데 지금 상황에는 장기 저축을 묶거나 소비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게 월드스트리트 런리고요. 그리고 또 소비를 한데도 주로 국내 소비다. 해외 소비는 사실은 별로 기대할 게 크지 않다라는 게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 내용 보면 전망이 엇갈리고요. 런리 근거도 서로가 지금 조금 엇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리오프닝 효과 어느 정도인지, 세계 경제에 대한 견인 효과,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인지 제가 개인적인 오피니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올해 경제가 어떻게 가냐. 요점은 글로벌 IB들은 5.3%가 평균이 5.3% 보면 되는데 중국 시그대는 5.6%. 그래서 올해 중국 경제는 글로벌 IB들과 중국 시그대 5% 이상이다. 일단 요렇게 볼게요. 그러면 5%라는 게 어떤 수치냐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중국 GDP 규모, GDP라는 건 새로 1년에 새로 만들어낸 새로운 부가가치입니다. 새로 만들어낸 생산가치잖아요. 121조입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5% 성장한다라는 거는 6조 위안, 6조 위안은 약 1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웬간한 국가의 GDP보다 더 큰 규모예요. 한국도 지금 GDP가 1.7조 달러 좀 넘거든요. 러시아는 1.5조 달러입니다.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이 해당되는 규모예요. 1조 달러라는 건.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치다. 일단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5%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워낙 낮았어요. 작년 1년 전체가 3%잖아요. 그래서 3% 워낙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5%는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를 했을 때 1조 달러 새로 만들어낸다. 일단 이걸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5%를 성장하는데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근거가 뭐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투자, 소비, 순수출입니다. 이게 경제를 새로 끌어올리는 우리가 성장 엔진인데요. 작년에 2022년 데이터를 볼게요. GDP가 작년에 3% 성장했는데 어떻게 3%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1%는 소비에서 만들어졌어요. 1.5%는 자본 투자, 그다음에 0.5%가 순수출이에요. 그래서 3% 성장한 겁니다. 1% 소비, 1.5% 투자, 0.5% 순수출. 자, 그러면 올해 5%가 만들어지려면 소비, 투자, 순수출 이렇게 나눠 봐야 되겠죠. 올해는 수출이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사실 중국은 팬데믹 이래 좋았어요. 다른 나라가 공장이 멈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수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보면은 한 8% 성장했어요. 8% 성장했는데 8.1% 성장했는데 그중에 1.7%가 순수출이었어요. 역대 높았어요. 2021년에. 그래서 굉장히 순수출 공헌도가 팬데믹 기간 높다가 작년에 1.7에서 0.5로 떨어졌어요. 그 말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회복했기 때문에 중국어서는 베네핏을 못 받는 거죠. 올해는 순수출 공헌도가 0일 수도 있어.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올해 소비하고 투자합니다. 그럼 투자는 자본 투자예요. 그럼 정부나 기업이나 민간이 해줘야 되는데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계속 투자 확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미 정부 측면에서 주로 인프라 투자거든요.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는 이미 다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새롭게 경제에서 도로를 새로 까고 철도 새로 까고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 있어야 되는데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럼 주로 기업 투자예요. 기업은 국유기업하고 민간기업 투자인데 국유기업도 사실 할 만한 거 다 하다 보니까 지금 남은 거는 민간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민간기업 투자 지금 기업 대출을 보면은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기존에 유지한다 해도 지금 사실은 기대하기가 작년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면 작년에 1.5%로 생각하고 그럼 올해 5%면
3.5%를 소비해서 해줘야 돼요. 소비해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올해 소비 성향을 봤어요. 봤더니 사실은 저축은 확 늘어났는데 중국 저축은 그동안 돈을 안 썼으니까 3년 동안.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장기 저축으로 놓고 소비를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소비 성향이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국 주민들이 원래 소비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부동산 구매했거든요. 부동산 구매하면 저축을 대부분 쓰고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비를 하냐 안 하냐는 은행에서 중국 주민들이 가게가 대출을 하냐를 보면 알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가계의 은행 대출은 마이너스 5천억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왜 마이너스 5천억 위안 넘었을까요? 부동산 경제가 죽으니까 중국 주민들이 부동산을 안 사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가 주로 어디서 썼냐면 부동산 투자로 많이 썼는데 부동산 주니까 안 쓰죠. 그러면 부동산에 안 쓴 돈을 생활 소비로 써야 되는데 생활 소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큰 소비는 가전, 자동차, 해외여행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가전하고 자동차는 있을 사람은 다 있어요. 사야 되는 사람은 경제력이 너무 낮아요. 살 돈이 없어요.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큰 소비 품목이 부동산, 자동차, 가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가전하고 자동차인데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올해 소비를 어느 만큼 적극적 경제 정책 쿠폰 나눠주면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민간 소비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중국 정부의 모든 정책이 소비 쪽에 집중될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3월에 양회에서 소비 경제 정책이 어떤 게 나오는가를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해외 여행이나 이런 거는 중산층에 가는 거거든요. 중국은 세계 G2 국가예요. GDP 2위 국가고 강국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데 어느 나라 가든 다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비자 받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여행이 중국 사람을 가장 소비하고 싶은 쪽인데 이게 한국 놀러 어제도 어느 나라도 가도 비자를 단체 보통 여행서 단체 여행 비자를 받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비자 받는 게 무슨 담보를 요구해요. 돈을 엄청 담보. 그래서 주로 국내 여행을 많이 합니다. 중국 사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리오프닝 효과가 이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해외 여행이라든가 여행하면서 쓰는 소비, 예를 한국에 여행 온다 하면 한국에 와서 쓰는 소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좀 객관적이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주도로 대규모적인 부양책은 작년 대비 더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부채 규모를 제가 말씀드려요. 중국이 있잖아요. 지금 찍어낸 돈, M2, M1은 현금이에요. 현금, 순수 현금이 돌아다니는 현금 말이에요. 근데 M2는 예금, 저축예금, 수시로 은행의 예금까지 포함해서 M2로 말하는데 300조예요. 여러분. 중국 1년에 새로 만들어낸 GDP가 120조라고 했죠. 근데 M2가 300조예요. 이게 보통 M2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중국은 주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융자를 합니다. 미국처럼 자본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펀딩, 파이낸싱이 주요는 은행 대출이에요. 그래서 올해 데이터를 보면 은행 대출이 1월 달에 팍 늘어났어요. 정부에서 야 빨리 대출해서 빨리 대출을 투자를 확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 대출이 팍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행 대출을 하면 기업에서 은행 대출을 하면 그걸 돈을 현금 빵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은행에 수시 입출금으로 예금해 놓습니다. 투자하려고. 그래서 그게 M2에 다 잡혀요. 300조에 돈이 엄청 풀렸다는 거예요. GDP에 거의 3배 정도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중국 CPI는 되게 낮아요. 현실에 가보면 돈도 잘 안 돌고 실제 돈 필요한데 돈도 없고 이래요. 이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두 곳에 간 겁니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중국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꽉 잡고 지금 못 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부동산이 잡혀 있고, 근데 부동산 잡혀 있단 말은 뭐냐면 이 돈이 새로 대출한 돈이 주로 생산 활동에 새로운 제조 설비 사고 새롭게 투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이게 GDP가 새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대출한 돈들이 거기에 간 게 아니고 새로운 대출을 해서 과거 대출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양적으로 많이 풀렸는데
그게 이렇게 새로운 땅을 사고 새롭게 투자하고 제도 설계 이런 데 가야 새로운 GDP 만들 근데 간 게 아니고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부채로 또 연장하고 그래서 중국이 그 은행 대출 구조를 보면 평균 기간이 과거에 3년에서 5년, 지금 7년에서 10년을 눌러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중국 경제가 연착륙 시키려고 사실은 올해가 만기가 됐어요. 근데 못 갚아요. 기업이. 돈이 없어요. 그냥 파산해야 되잖아요. 그냥 파산하면 일자리가 없어 중국 경제가 갱착륙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새로운 대출을 해줘요. 그 대출로 이 부채를 갚게 하고 또 다시 한 7년짜리를 대출해 주는 거죠. 그게 뭐죠? 연명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300조 풀렸는데 실제는 돈이 안 돌아요. 그게 지금 이래서 그런 거예요. 옛날 부채를 갚는 게 실제는 새로운 GDP 만든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중국 경제는 300조 이자를 5% 해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15조입니다. 15조 위안. 아까 1년에 얼마 새롭게 만들어낸다죠? 매년 6조 위안을 새로 만들어낸다는데 매년 갚아야 되는 부채가 15조 위안입니다. 이게 중국 경제예요. 6조 위안을 새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내 월급을 6만 원 받는데 매월 내 갚아야 되는 게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어떤 경제예요? 부채의 경제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부채를 일으키지 못할 때는 중국 경제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맨날 중국 경제가 망한다는데 뭐 잘도 가고 글로벌 싱크탱크들 막 뭐 5.8까지 막 예측하는데 왜 맨날 중국 경제 안 좋다 그러냐.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실은 경제를 부채로 새로운 부채로 과거 부채를 가면서 근근히 이런 기업을 뭐라고 하죠?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좀비 기업만 연명하면서 우리 보기에 경제가 가는 것 같은데 실질은 만들어내는 건 6조밖에 안 되는데 갚아야 되는 건 15조 되는 이런 경제예요. 이게 만약에 중국이 한국처럼 외환이 개방이 됐으면 외환 위기가 옵니다. 이런 경제 구조면 미국의 헤지펀드 바로 위안화에 대해서 공매도를 쳐버려요. 이런 경제 구조. 근데 중국은 자유 대환을 막아놨죠. 마음대로 위안화를 샀다 팔았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를 공매도를 안 하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이게 지금 대출이 1월 달에 지금 엄청 많이 나갔잖아요. 정부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야, 빨리 대출해줘 이래. 지방 정부도 새로운 부채를 이렇게 해서 과거 부채를 갚으면서 지금 지방 정부도 막대한 부채를 지금 계속 근근히 지금 연명해서 지금 쓸 돈이 없고 지방 정부 기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래서 5%, 5.8%, 뭐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야 5.8% 되게 잘 간다더라.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시작점 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중국 경제가 잘 가야 세계 경제가 잘 갑니다. 왜? 세계 경제의 30%를 중국이 공헌하니까요. 그럼 세계 경제가 잘 가야 한국도 잘 가요. 왜? 한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전 세계에 수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잘 가야 한국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중국 경제가 잘 가야 세계 경제가 성장하니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국은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공급을 안 하면 스톱이 돼요. 한국에는 요소수 대란. 한국이 배터리도 그래요. 한국 배터리 잘한다 그러잖아요. 2차 전지. 소재는 다 중국이 공급해요. 70% 의존합니다.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가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자체 수요. 중국 어마어마한 수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리오프닝 했다 이러면 어쨌든 경제가 점점 정상을 회복하니까 한국에서 수입해가는 많은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좋아지겠죠. 그리고 요즘에 AI가 이슈인데 중국 AI가 시장 잘 가야 한국 반도체 경제도 잘 갑니다. 얘는 반도체 제일 많이 쓰는 게 AI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미래 첨단 산업 발전하면 한국도 반도체 기업들이 좋아지고 또 수출을 많이 하니까 한국 경제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AI 산업, 챗 GPT로 시작된 이런 쪽에 잘 되면 한국은 성장의 절반을 반도체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지금 흐름을 말씀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왔을까요? 네, 사실은 네, 기계 변호사가 답해주니
답과 인간이 변호사 답변은 저는 오히려 얘가 더 정확한 높다고 봐요. 네. 저는 9시 뉴스 아나운서도 필요 없다고 봐요. 최근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챗 GPT라는 건데요. 지난번 안녕하쇼에서도 다뤘죠. 사실 챗 GPT가 과연 인터넷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명처럼 우리 개개인 혹은 우리 기업들의 중대한 사건 정도가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시각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에 따른 산업의 지각 변동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획기적인 건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수십 년간 AI 연구만 몰두하신 서울대 AI 연구원장 장병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병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챗봇 서비스 업체입니다. 와이즈넛의 강용성 대표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입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챗 GPT를 많이 기사를 읽었겠지만 그래도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 교수님께서 우선 워낙 뭐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시니까 챗 GPT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챗 GPT는 말 그대로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채팅을 하는 이런 네.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고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죠. 근데 이제 기존의 챗봇이나 이런 거보다 네. 사실은 초거대 AI라고 해서 많은 대규모의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상당히 언어 능력이 뛰어난 그런 대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챗봇이라는 거하고 챗 네. GPT는 가장 다른 점이 뭐죠? 우리가 사실 네. 뭐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네, 뭐 네. 저는 삼성 거 쓰니까 하이 빅스비 하면 반응을 해주잖아요. 네, 네. 집에는 KT 쓰는데 뭐 지니야 날씨 어때 이러면 대화해 주잖아요. 네. 그거하고 챗 GPT는 어떻게 다르죠? 기술적으로 보면 네, 그 네. 사이에 인공지능이 한 지난 10년 사이에 또 큰 발전이 있었고요. 그 GPT라는 게 기술적인 용어인데 네. 긴 글도 써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챗봇은 네. 간단한 단순한 대화만 그렇죠. 해왔는데 예. 이건 긴 글도 써주고 그래서 생성하는 AI 예. 글을 써주는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을 생성하는 부분은. 네. 네. 그럼 강 대표님은 지금 와이즈넛이라는 회사 지금 경영하고 계신데 네. 우선 와이즈넛은 어떤 거 하는 회사고 그리고 챗봇 관련 서비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챗 GPT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희 와이즈넛은 네. 2000년에 설립이 된 네. 회사입니다. 저희 네. 회사의 주력 사업은 네. 검색 엔진, 아. 네, 검색 엔진과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네. 언어를 분석하는 기술, 아,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네. 네, 챗봇 네. 서비스하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 검색 분야에서는 제가 누적 고객으로 한 4,000군데, 네. 정부 쪽에는 한 60% 정도 마켓쉐어를 가지고 아. 있고요. 챗봇은 저희가 네. 지난 한 5년 동안 구축한 곳이 대략 한 400군데 정도 됩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저희 회사를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다른 네. 서비스를 하면서 뭐 쇼핑을 한다거나 또는 뭐 병무 상담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 뭐 은행에서 뭐 은행에 가서 예. 뭐 상품을 좀 물어본다거나 네. 할 때 뭐 알게 모르게 아. 저희 엔진들을 계속 사용을 하셨을 그렇죠. 겁니다. 요즘에 그 보험회사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카톡을 해서 AI가 답해 주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그런 기능을 하려면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회사의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물론 이제 아까 네. 말씀하신 카톡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예. 인터페이스를 이제 카톡 채팅창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는 네.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네. 자체 앱이나 아. 또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쓸 수도 있고 카카오톡과 같은 예. 그 외부 서비스용 그 네. 채팅창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해서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챗봇은 특정한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오케이. 챗봇인 거죠. 예. 예를 들자면 특정한 목적이 네. 예. 그래서 이걸 갖다 태스크 오리엔티드 챗봇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은행에서 특정 상품을 알고 그렇죠. 싶다라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행정의 민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해당하는 민원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이런 서울시 이텍스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네. 묻는다거나 뭐 네. 지방세 행정 같은 네. 곳에도 저희 챗봇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뭐 거기에 이제 세금 어떻게 내야 되죠? 왜 내야 되죠? 뭐 이런 걸 물으면 아, 답변을 특정 목적에 해주는 맞는. 그런 오케이. 챗봇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20년이 넘도록 그 예. 언어 처리 기술을 계속 해왔었고요. 예. 왜냐하면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코어 부분에 있어서는 언어 처리 기술들이 쓰입니다. 뭐 그렇죠. 형태서 예. 분석한다거나 네. 구문 분석을 한다거나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잘 정제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걸 모델링을 해서 언어 서비스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물론 아주 코어적인 기술에서는 뭐 학습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검색 엔진 기술이 뭐 바로 챗봇으로 연결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네.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년 동안 이제 아. 한글 뭐 이런 쪽에 예.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 사업을 개발해 온 그런 회사입니다. 아, 굉장히 그 귀에 박힌 단어는 지금 하시는 그 서비스가 특정 목적에 맞는 이런 챗봇 서비스인데, 게임의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로 된 챗GPT하고는 다른 서비스인 거죠? 근데 예. 서비스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해서 예. 이것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서비스의 목적이 그런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검색 엔진을 만들었을 네.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어본 게 네. 구글하고 와이즈넛은 뭐가 달라? 그렇죠. 라고 물어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도 검색 엔진이고 맞습니다. 와이즈넛의 제품도 검색 엔진인데 그렇죠. 두 개가 뭐가 다르냐고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예. 구글은 제너럴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 검색 엔진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쇼핑몰, 알겠습니다. 특정 목적에 맞는 검색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 기술적인 아키텍처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장 교수님은 40년 넘게 지금 이 AI만 전문 연구하셨는데 챗GPT가 최근 2개월간에 지금 1억 명을 막 돌파할 정도로 사실 너무 핫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역사 쭉 연구하시면서 이런 쪽이 있었나요? 드물었죠. 사실은 예. 40년 예. 전에 제가 머신러닝 이제 좀 새로운 AI를 시작하긴 했는데 네. 당시 AI가 중간에 한번 기술이 크게 변했습니다. 옛날 방식하고 지금처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 학습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약간 똑똑해지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 거에 제가 초기부터 한 사람인데 네. 사실은 좀 놀랍고요. 한편으로 특히 이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에 관해서 연구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사실은 발전이 정말로 더뎠는데 최근에 정말로 많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다 예. 예.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줬다는 게 지금 아. 가장 큰 아마 변화 중에 하나고요. 예.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가 이렇게 일단 우리 AI의 이렇게 쭉 온 역사를 논리적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방향이 달라졌나요?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가다가 크게 한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예. 처음 인공지능이 지금 예. 역사가 한 70년 되는데 네. 초기 한 30년 동안은 네. 어떤 걸 주로 연구했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아는 예. 지식을 기계한테 프로그래밍 해주려고 했었어요. 기계가 똑똑해지려면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아는 지식을 넣어주려고 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방법이 한 번은 산업화를 했는데 사실 한계가 뭐냐면 예. 사람이 넣어주는 지식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실 또 기계가 알아듣는 말로 프로그래밍 해주는데 그렇죠. 한계가 있고 예. 그 다음이 지금 하는 딥러닝 이런 걸로 꽃을 피게 된 네. 기술인데 이거는 기계한테 직접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예. 데이터를 주고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어요. 느리죠. 근데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지금처럼 결국은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이게 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 어떻게 보면 아직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아직도 약간 시작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글만 가지고 지금 기계가 이제 학습을 하는데 사실 다른 종류의 데이터도 이제 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예.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아. 학습하면 조금 더 인공지능이 더 똘똘해질 텐데 네, 어쨌든 글 쓰는 거에 관한 한 지금 상당히 아. 일반인들도 놀랄 정도로 예. 인공지능이 이제 글을 예. 장문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예를 들면 테슬라도 그랬고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하면서 이게 방향이 연구 개발 방향이 최대한 사람의 뇌를 뇌 회로를 그대로 이렇게 이게 기계가 최대한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계속 기술 개발하다가 그럼 인공지능도 좀 비슷한 것 같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대한 우리 사람의 뇌를 그대로 모방하는 방향 쪽으로 가다가 최근의 변화는 제가 듣기로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한테 5개의 지식을 줘서 결론을 내는 거랑 둔하지만 1000개의 데이터를 줘서 결론을 뽑게 하는 게 어느 게 더 잘하냐를 봤더니 둔한 사람한테 1000개의 데이터를 줘서 뽑는 결론이 더 정확하대요. 그래서 최근에 AI가 네. 꼭 사람의 머리를 모방할 필요 없다. 그 정도로 안 가도 데이터를 많이 줘서 계속 기계 합수시키면 사람 정도의 결론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이 인식이 같이 돼서 이제는 사람의 뇌를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네. 최대한 빅데이터를 줘가지고 기계 학습 통해서 우리 네. 인간의 어떤 필요한 결과 내리는 게 가능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맞는지요? 저는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게 네. 크게 보면 맞기는 맞는데 거기 네. 조금은 예. 사람의 뇌를 예. 전혀 모방 안 한 건 아니고 네. 사실은 네. 학습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학습하는 구조는 사람의 네. 뇌를 모방한 겁니다. 네, 네. 신경망 그렇죠. 모델, 딥러닝 그렇죠. 모델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데이터도 예. 데이터는 네. 사실은 아무 데이터나 막 줘가지고는 똑똑해지는 거는 쉽지 않고요. 그렇죠. 가급적 예. 다양한 데이터, 예.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면에서 많이 주는 그렇죠. 거는 사실 중요합니다. 같은 것만 계속 주면 똑똑해질 그렇죠. 수는 없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예. 데이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죠.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좋은 음. 데이터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 기계가 어, 스스로 이렇게 학습을 학습을 해서 통해서. 똑똑해지는 거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지금 아, 일어나는 인공지능 그렇네요. 방식입니다. 예. 예. 그냥 강 대표님 실제 현장에서 이걸 수익 모델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 분이니까 사전 이 산업의 리서치나 기술 방향에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리서치도 하시고 또 실제 또 실무에 적용하시고 또 계속 R&D 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기술 측면에서 지금 흐름을 말씀하신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왔을까요? 네. 예. 사실은 네. 챗봇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예. 이제 국내에 이렇게 임팩트를 줬던 네. 시점이 있는데요. 예. 이게 아마 그 IBM의 왓슨이 예. IBM의 왓슨. 왓슨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그 뭐 알파고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또 마침 그 왓슨이라는 이슈를 하면서 국내에 이제 야심차게 뭐 네. 인공지능을 여러 업무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왓슨이 대화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챗봇으로 이제 시장에 네. 진입을 하게 됐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네.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네. 이제 1차원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이제 챗봇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네. 챗봇은 1단계 시장은 네. 시나리오 베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사람한테 지식을 가리킬 때 그렇죠. 다 이렇게 앉혀놓고 예. 이렇게 예. 물으면 이렇게 답해라고 네. 이제 알려주는 오케이. 방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시나리오 시나리오 방식. 예. 베이스로 이제 쫙 오케이. 가리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게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컴퓨터는 가리킨 대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답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질문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예, 들자면은 맞아요. 오늘 나 무슨 옷을 입고 나가? 네. 라는 질문과 네. 오늘 추워? 예. 오늘 온도가 어떻게 네, 돼? 라는 네. 질문은 같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는 맞아요. 오늘 기온이 얼마지? 반드시 라고 그렇게 하는 물어봐야 거죠. 되는 그러면 거죠. 이제 그렇죠. 답변이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만들어 나니까 이게 만든 사람의 로직에서는 너무 완벽한데 그렇죠. 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 짓궂게도 따르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아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통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게 된다면 오케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그러면 대화가 약간 바뀌어도 맞아요. 우리가 약간 여기서 벗어나는 질문을 해도 이런 질문을 학습하는 과정 중에 이 질문과 이 질문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 주면은 그렇죠. 범위가 조금 벗어나도 네. 여기서 아 이건 같은 질문이야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전까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클러스터링 묶어주는가라고 하는 기술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오케이. 분류와 클러스터. 예. 그래서 그때까지의 집중은 요 질문이 대략적으로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가에 집중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요게 세 가지 질문이 똑같이 기온에 대한 질문이야 라고 하는 클러스터링에 묶여진 거였어요. 오케이. 그럼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근데 이제 GPT의 G는 네. 제너레이티브라고 그렇죠. 하죠. 생성이죠. 그 생성이라고 하는 측면의 네. 집중이 지금 글을 쓴다는 걸 교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거를 언더스탠딩 했으니까 이제는 자연어를 제너레이트하는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를 오케이. 제너레이트하는 그래서 보통은 NLG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NLU에서 그렇죠. 언더스탠딩에서 G로 바뀌는 그렇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의 타이밍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알아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기존 챗봇들이나 기존 인공지능의 집중, 언어 모델의 집중은 기본적으로는 그 이해하는 쪽에 가 있었어요. 예. 이해하는 쪽에 가 있고 분류하는 쪽에 가 있었던 예. 거죠. 그런 쪽에서 사실은 이 원천 기술들의 최초 알고리즘은 뭐 구글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좀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구글이 갖고 있었던 알고리즘 중에 버트라고 하는 맞아요. 네, 버트나 예. 아니면 이제 T5라고 맞아요. 하는 예.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예. 사실은 언더스탠딩의 영역, 그러니까 대화를 이해하는 영역 쪽에서 오케이. 생성적으로 이것들을 그러니까 요약을 오케이. 만들어낸다거나 오케이. 이런 걸 예. 만드는 쪽으로 이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요 정도의 모델들은 음. 뭐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많은 회사들이 이쪽에 준비들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GPT-2까지도 비슷한 수준들이었었고요. 근데 GPT-3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예. 되면서 워낙 사이즈가 크게 이제 그렇죠. 다루어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뭔가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답변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다. 문서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G라고 하는 쪽으로 옮겨간 타이밍이 지금이고요. 이제 상품이나 사업적인 레벨은 뭐 이후에도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 이 답변을 제너레이트하는 관점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맞아요. 시대를 정의할 거고 역할을 맞아요. 정의할 거고 맞아요.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를 정의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교수님 지금 강 대표님이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지금 이게 G가 되려면 어떤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는 understanding 했으니까 이제 generative 될 만하면 뒤에 일단 데이터 방대한 다양한 빅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쳐줘야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뭐 학습을 통해서 generate를 할 건데 1, 2, 3 이렇게 가는데 제가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빅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최대한 말이 되게 제너레이트 되냐. 그리고 제너레이트 되려면 어떤 우리가 로문 쓸 때 그렇죠. 어떤 우리만 스토리로 로문 쓰잖아요. 그 스토리 구성은 뭘로 해서 제너레이트 되냐. 네. 이 두 가지거든요. 네. 아닌 게 아니라 네. 챗 GPT를 써보면 네. 사실은 쫙 요약 정리를 그렇죠. 잘해주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다 네. 밝힌 게 아니어서 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나름대로 아마 어느 정도 템플릿 같은 거조차도 학습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연설문을 쓴다 그러면 연설문에 대한 전형적인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학습하면 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챗GPT가 학습한 게 초기 데이터는 다 사람이 써준 데이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질문이 있으면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네. A라는 사람이 답을 써보고 네. B도 써보고 C도 써보고 예. 많은 사람이 쓰면 네. 근데 AI는 그냥 하나만 학습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람 거를 다 학습을 하면 예를 들면 전형적인 연설문의 그 패턴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런 거조차 학습했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는 예. 이제 GPT가 이제 초거대 AI 뭐 이렇게도 예. 부르는데 아니면 거대 언어 예. 모델 예. 언어만 가지고 이제 언어 모델을 만든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정말로 방대한 경우 그러니까 예전보다 기술이 정말로 진보한 거는 좀 네. 긴 글을 써줍니다. 사실 긴 글을 쓴다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을 하나씩 단어를 생성하는데 네. 쭉 가다 보면 엉뚱한 얘기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사실은 높거든요. 그렇죠. 옛날 예. 방식으로 하면.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된 게 큰 진보라고 보이고요. 그 대표님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챗GPT 1, 챗GPT 2, 뭐 3.0 지금 버전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앞에서는 사실 뭐 주로 분류나 클러스팅 이쪽에 오다가 3.0 와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훨씬 더 지금 말 되게 나오고 있는데 그 1, 2, 3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일단 예. 근본적으로 매개 변수 매개 변수라는 변수 게 어떤 이야기를 개념이죠? 하죠. 그게 예. 뭐
예. 교수님이 완전 전공이라 예. 더 설명을 네, 이론적으로 네. 더 해주시겠죠. 네. 저희가 네. 볼 때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사이즈도 훨씬 커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게 단어와 문법, 문장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눠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 요런 문장들을 다 쪼개봅니다. 예. 쪼개면서 이제 예. 이거를 신경망 구조로 데이터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네. 연결을 다 시켜서 뭐 주어 다음에 그렇죠. 명사도 오고 이 단어랑 거기고 연관도가 오고 매개변수네. 이런 요게 노드 몇 개의 그렇죠. 노드로 확장이 되는가의 그렇죠. 노드의 노드의 개수의 개수를 합입니다. 말하는 근데 그게 뭐 1750억 개니 이런 750억. 예, 뭐. 730개 예, 이런 정도로 이제 그거를 매개변수가? 매개변수를 세분화하게 해서 나누게 되면은 연산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야겠죠. 지금 다양스럽게 컴퓨팅 파워가 그 연산을 받쳐줄 수 있을 정도의 오케이. 그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연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해하고 뭔가 만들어낼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뭐 뒤에 주제랑 이게 섞일지 네.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더 커져요. 예. GPT-4는 더 훨씬 커지겠죠. 더 많은 예, 형태가 그렇겠죠.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늘려가면은 그렇죠. 무조건 다 좋은 거가 그렇죠.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예. 이슈들이 생기게 될 텐데 네. 이제 그거를 과연 이제 네. 감당해낼 수 있는 하드웨어와 네. 그 다음에 특정한 목적에 네.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굳이 이렇게까지 오버스펙들을 해야 해야 되는가 되나? 등등의 오케이. 이슈들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예. 그 매개변수 수는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 기억 용량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억 용량. 기억 용량. 오케이. 근데 그 기억이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컴퓨터처럼 예. 넣었다 빼는 기억이 아니고 약간 연상작용을 하는 그렇죠. 신경망 형태로 돼서 아, 그래서 그게 크면 클수록 기억 오케이. 용량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더 알아들었어요. 복잡한 걸 예. 학습할 수 있고 맞아요. 이런 거여서 그거는 사실은 이론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억 용량만 느린다고 해서 학습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그냥 데이터는 적은데 맞아요. 기억 용량만 커지면은 다 외워버려서 그렇죠. 일반화 능력은 떨어집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건 잘하지만 아. 근데 챗GPT가 보면 생성하고 예. 추상화하고 예. 뭐 없는 얘기를 약간 지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렇게 압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무조건 용량만 커지는 거는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이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AI가 물론 뭐 거대한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스마트폰이나 뭐 로봇이나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전력을 작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런데 또 친환경 그런 이슈도 그렇죠. 있고요. 그런 예. 기술들도 같이 발전해야 그렇죠. 되고 아. 신기한 거는 사람의 네. 뇌는 25와트밖에 안 씁니다. 아. 지금 1750억 개의 매개 변수가 네.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네. 아직은 사람 뇌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네. 매개 변수 단순히 그게 많다고 큰 네.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아직은 사람 뇌 용량에 비하면 부족하네. 예, 부족하고 아마 그건 계속 기술적으로는 커지긴 할 텐데 오케이.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산업적 측면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저도 많이 써봤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알고리즘 좀 파이썬 프로그램을 좀 시켜봤거든요. 네. 근데 조그만 수정하면 제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챗GPT가 지금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산업적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그 안에 거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내가 답을 찾는 거에 비해서는 직접적으로 내 필요한 걸 딱 알려주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순식간에 내가 다른 일을 시간 더 쓸 수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기업 측면에서는 이 챗GPT가 산업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실 우리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검색하고 지금 예. 챗봇이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 예. 이렇게 두 개를 좀 놓고 보면은 네. 검색은 네. 원문에 접근을 하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오리지널 맞습니다. 정보들을 맞습니다.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를 보고 내가 맞습니다. 필요한 걸 취사 선택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맞아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하고 맞아요. 검색을 하면은 맞아요. 거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논조에 맞춰가지고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그렇죠. 셀렉하죠. 그렇죠. 여기에는 인간의 고유의 지식 활동들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요. 네. 챗봇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특히 이번에 챗 GPT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약간 네. 큐레이션을 해주죠. 그렇죠. 큐레이션. 네, 이 그러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좋네요. 네, 큐레이션. 원문 데이터들이 맞습니다. 아닌 예. 큐레이팅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문 데이터를 쭉 보여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관점이 뭐지?
관점이 뭐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큐레이션의 관점이 뭐야? 그렇죠. 라고 질문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물어볼 때마다 GPT가 따르게 생성을 그렇죠.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검색하고는 분명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마케팅 부서에 예. 업무를 물어본 거예요. 예. 제가 안유아 쇼에 예. 오늘 가야 되니까 네. 내가 어떤 식으로 자료를 좀 보고서 와야 돼? 라고 네, 제가 요청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기대감은 이제 네. 대표이사의 기대감은 두 개입니다. 네. 두 페이지를 요약해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어떤 분은 그냥 리스트를 쫙 문서를 책을 한 5권 갖고 온 거예요, 저한테. 네. 제가 아니면 뭐 네. 아니마쇼 이제까지 모든 네. 스크립트를 다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네. 또 되는 그런 게 거잖아요. 되는 거고. 저는 대표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네. 뭐 이런 게 되는데 스스로 이런- 보시고 네. 골라라는 거고. 근데 사실 예. 이런 것처럼 네. 저는 음. 업무열의 첫 번째는 이런 GPT나 이렇게 음. 생성하고 요약하고 뭐 분석하고 하는 어떤 능력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뭔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조직 네. 내에서 역할들이 좀 네. 재정이 될 수 재정이 있다.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기초 자료를 그러네요. 조사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정리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는 이게 굳이 사람이 해야 될 업무의 영역일까?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이 과거의 산업혁명에서 보여졌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은 초기에 어떤 뭐 벨트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네. 뭔가 블루 칼라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이제 했는데 이 중에 몇 가지 뭐 분류하거나 옮기거나 하는 일들이 중요하게 누군가 했었는데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사람이 해야 맞습니다. 되나 하면서 맞습니다. 대체되듯이 우리가 흔히 최근의 산업은 이제 소위 지식산업들이잖아요. 이런 지식산업들을 지켜보다 보면은 여기서도 업무를 한번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반복적이네. 이거는 굳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어서 챗봇의 역할이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네. 뭐 드러나는 서비스의 형태는 콜센터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데서도 예. 적용이 되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맞습니다. 신속하게 커버를 해줄 것 같고요. 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하는 사업이 이제 내부 업무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선배들한테 잘 안 물어봐요. 맞아. 다 거기서 그냥 그리고 물어보면 돼. 6시에 퇴근하고 났는데 맞습니다. 나는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일이 남았는데 맞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면 업무 시스템에 관련한 맞습니다. 답변들을 챗봇이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엄청 떨굴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결국 이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입니다. 맞아요. 조직에. 과연 이 조직에 이만한 맞아요. 사람들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맞아요. 이슈가 되고요. 근데 이만한 사람들이 기왕이면 훨씬 더 네. 창조적인 일이고 훨씬 더 고부가 가치 일에 배치가 되면 회사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텐데 봤더니 우리 직원들이 안타깝게 너무 정말 단순하거나 애매한 일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비효율이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채팅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챗봇 영역에 벌어질 거고요.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그 코드를 제너레이트하는 영역에서도 이제 개발자들의 업무들의 범위도 맞습니다. 나눠볼 필요가 있게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코어를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정말 아키텍트 같은 사람들, 그다음 UI, UX를 뭐 맞아요. 개발하는 부분들, 맞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까지 예. 시스템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개발자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맞습니다. 난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막 여러 맞아요. 가지 방안을 만들잖아요. 근데 맞아요. 따지고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런 업무들은 굳이 이렇게 기계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업무를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해야 되는 부분이 정의가 되면 거기도 생길 거라고 보고요. 저는 거기에도 이제 업무 효율이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가장 임팩트가 큰 부분은 네. 문서 생성 쪽이라고 봅니다. 문서 생성. 예. 문서 생성은 사실은 과거에 별로 이 부분이 어떤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벌어진 일이에요. 특히 언론 쪽에서 그렇죠. 기사들을 로봇이 쓰고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경제 리포트 중에서 뭐 주가 변동이나 뭐 몇 맞아요. 가지들에 기계적인 대해서는 것들. 기계들이 예. 다 오토 라이팅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걸 다뤄져 왔었는데, 저는 9시 뉴스 아나운서도 필요 없다고 봐요. 그건 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네, 근데 읽잖아요. 문제는 예. 그게 특별히 어떤 시장으로 정의가 안 됐어요. 검색 엔진은 시장이 있었고요. 챗봇도 시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토라이팅 부분은 그냥 약간 그냥 개발해서 하거나 약간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하나의 그러네요. 시장으로 정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서 생성. 예, 예. 그래서 문서를 생성하는 네, 일이 네. 어디 쓸 수 예. 있냐면 로펌. 저희 회사가 이제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로펌의 로펌. 검색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데 맞아요. 저희 여기 딱 지켜보고 있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업무 효율이 생기겠다. 맞아요. 뭐 초기 자료들을 조사한다거나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생성해 낸다거나 예.
뭐 이런 식의 이슈들이 러펌이나 아니면은 무슨 전문가 영역 쪽에 의외로 전문가분들이 초기적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스템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맞아요.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생각보다 회사 내부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자체 오피스 안에 이 기능을 탑재하겠다라고 전체 해도 오피스 운용에 지금 운용에도 탑재하겠다는 반영을 하겠다고 거죠. 합니다. 그러면 오피스를 워드를 맞습니다. 열어놓고 문서를 작성하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렇죠. 자 유사한 거 뭐 있지? 맞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샘플 보여줘라고 했을 때 이제 맞아요. 템플릿만 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연설문이라고 하는 템플릿이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럼 무슨 연설문이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예. 뭐, 무슨 축사를 하고 그렇죠. 싶어요라고 하면 걔가 템플릿을 아예 초기 제너레이트해서 그렇죠. 던져주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럼 맞춰서 하면 되죠. 네, 보통은 그 부분을 누구한테 좀 좋아요. 부탁해가지고 일단 좀 기본적인 걸 하면 내가 쓸게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맞아요. 업무들이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큰 임팩트로 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해봐서 저는 사실 이 챗GPT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전문가라는 개념이 뭐 남보다 일단은 기본 지식 그쪽 영역의 지식을 방대하게 많이 알고 있겠죠. 좀 축적된 지식이 있고 그래서 뭐 사례라든가 유저 케이스 많이 갖고 있고 그게 뭐 어떤 컨설팅이 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걸 가지고 기반으로 그러니까 전문 서비스를 해주는데 지금 생각했을 때 챗 GPT라는 거는 좀 핵심 그 뒤에 GPT인데 그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딱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변호사 로펌 쪽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사실 답을 줄 때 과거 판례 가지고 보고 이래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어떤 변호사 있다고 했을 때 다른 기계 변호사 있다 할 때 그 기계 변호사 때 방대한 인류 역사의 모든 판례를 다 집어넣게 하고 그 기계 변호사가 답해주니 답과 이 인간이 변호사 답해서 저는 오히려 얘가 더 정확 확 높다고 봐요. 그 뒤에 있는 방대한 세계 인류의 모든 판례를 다 집어 거기서 나온 답이 어쩌면 이 변화 더 정확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요즘에 생각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근데 이제 예. 조금 더 보면은 지금도 네. 답변이 보면 약간 그런데 약간은 보편적인 거를 아마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평균적인 지식은 사실은 네. 이제 AI를 당할 방식이 별로 이제 맞습니다. 방법이 없을 것 평균적인, 같긴 한데 일반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 보기엔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나 예. 그다음에 특히 변호사 같으면은 예. 윤리적인 뭐 사회 규범 이런 그렇죠. 것도 사실은 어떤 그렇죠. 판단에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거는 맞습니다. 아직은 AI가 그렇죠, 그렇죠. 뭐, 케이스에 상황되는 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를,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은 맞아요. 아직은 좀 맞습니다.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맞아요. 조금 아직은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어마어마한 방대한 지식을 다 해가지고 쫙 썸머리 해주는 예. 거는 제가 예. 뭐 일주일 한 달 해야 될 거를 그렇죠. 그냥 뭐 한 시간만 그렇죠. 해주고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효율적이겠네요. 그렇네요. 예, 근데 혹시- 저는 이제 예. 그 부분에 좀 덧붙여서 한번 네. 생각해 볼 부분이 네. 이게 어떤 자연과학적인 이슈나 역사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네. 변하지 변하지 않는 않는 팩터적인, 그런 예. 것들은 아마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하는 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은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언제 맞습니다. 태어난 사실도 변하진 맞습니다.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거나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예. 어떤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죠. 오게 될 경우에는 네. 상충의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네.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예. 뭐 법률로 따져 네. 놓고 보면 네. 기소해야 되는 검찰의 입장과 똑같은 사항들을 놓고 보고 변호해야 되는 변호사의 맞아요. 입장은 다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GPT한테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제가 그 질문하려고 했어요. 사실. 변호사- 예, 어느 맞아요. 관점이냐. 변호사 입장에서는 맞아요. 어떻게 그렇죠. 답변을 해야 돼? 뭐 이렇게까지 그렇죠.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들이 판결되는 과정에서는 영향을 준 요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뭐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여성 참정권이 또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인종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의 편향성이 발생될 수 있는 이슈가 시대적으로 다 달랐잖아요. 근데 그렇죠. 데이터들이 다 쌓여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던져서 물어볼 때 지금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근거 하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은 약간 뭐
데이터든 시스템들이 뭔가 잘 정리해주고 분석해서 우리한테 줬을 때 결국 인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 부분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챗 GPT가 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케이. 문제는 있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활용돼야 되는 영역을 찾아서 맞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맞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이것으로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되면은 시장이 실망할 수 있게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맞아요. 기대와 달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맞아요. 앞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발전시켜야 되는 시도들을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맞습니다.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한국은 네이버, KT, 카카오톡 이런 매너라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국내 기업은 기술 수준은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뭐 인공지능 기술 수준으로 네. 보면은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그 한국이 특히 삼성이 다 잘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예. 이게 참 솔직하게 또 말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